다음으로 3장 부의 감각을 키우는 법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돈을 소비할 때 정말 실제 가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방식으로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돈에 대해 그런 돈을 잘못 쓰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간단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과 그렇지 않은 요인들을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공부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돈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요소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 기회비용, 두 번째 구매 상품이 제공하는 진정한 편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치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할 때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다 한 번씩 다룬 내용인데요. 세일, 상대성, 돈 지출에 대한 우리의 감정, 지불의 손쉬움, 맨 처음 보는 가격, 지난번에 지불했던 가격, 즉 앵커링, 자신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공정함과 노력, 현재 유혹에 넘어가는지 여부, 자제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손쉬운 가격 비교 등 이런 것들은 우리 구매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비 경험의 가치를 바꾸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언어와 제의, 그리고 기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 할인이나 이제 원클릭 결제를 하면 이런 것들은 구매물의 가치 자체는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인 제조 공정을 학습한다거나 체험한다는 것은 이 와인 마시는 그 경험 전체를 보다 의미 깊게 해주고 흥미롭게 해주며 또한 소중하게 해줍니다. 네,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 더해진 가치의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대치가 우리가 원해서 붙여진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추가된 가치를 덧붙일지 말지 하는 그런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그런 딱 기준이 있고 남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저지르는 가치평가의 실수들을 살펴볼 건데, 이러한 실수들을 이제 우리 노절제 씨의 하루 일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노절제 씨가 이렇게 좀 파손이 되는데, 네,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이제 토요일에 노절제 씨는 아주 기분 좋게 기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핸드폰에 알람이 울립니다. 바로 오늘 파격 세일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노절제 씨는 이 대박 세일을 보고 자신이 구매하고 싶었던 운동화를 바로 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임을 잊어버립니다. 세일 상품의 세일 가격은 고려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지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일 가격, 우리가 만약에 이 10만원짜리 신발을 5만원에 샀다고 해서 5만원에 실제로 절약한 게 아니라 그 5만원도 다른 데로, 이상한 엉뚱한 데로 엉뚱한 곳으로 지출이 이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신발을 구매할 때 또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바로 기회비용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신발을 사려면 만약에 5만원 신발을 샀을 때 이 노절제 씨가 내가 이 5만원을 벌려면 1시간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좀 더 나은 선택과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또한 이런 5만원의 그 비용을 쓰는 대신 자신이 평소 읽고 싶어 했던 그런 책에 쓴다던가 그런 생산적인 일에 훨씬 생산적인 일에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노절제 씨가 구매한 돈은 바로 저번 주에 받은 보너스로 구매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연결된 것을 구분하고 격리합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너스라고 해도 그 돈을 물 쓰듯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라는 그 보너스라는 것도 어쨌든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는 그 범주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따로 격리하다 보면 이렇게 무차별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절제 씨가 신발을 구매할 때 이 원터치 결제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회피하게 합니다. 그냥 지문 한 번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것이라서 이것은 우리의 지불 고통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지불 고통은 말 그대로 지불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회 비용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결제 방식을 고안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회 비용을 생각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 쇼핑을 끝내고 이제 노절제 씨는 이제 아침밥을 먹으려고 딱 식탁에 앉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에서 알림이 하나 울립니다. 바로 자신이 사용하는 TV 월정액 14만 원이 결제됐다는 그 문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절제 씨는 아무런 의심이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밥을 먹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책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가격에도 의심을 품어야 하는데 이 노절제 씨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과거 지출 내역을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합당한 그런 자기의 오랜 습관들이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밥을 먹으면서 인터넷 기사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어젯밤 자기가 자기 전에 쓴 글이 생각납니다. 기가 막히게 썼죠. 그래서 이 인터넷 기자가 쓴 글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처럼 쓰지 못했을까라면서 비평의 관점을 갖습니다. 여기서 또 노절제 씨는 또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랑 남이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자기 위치를 항상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네, 이제 아침 식사도 다 끝냈으니 간단하게 이메일 확인을 하려고 컴퓨터를 키는데 이제 이틀 전에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컴퓨터를 고치려고 비용을 딱 알아보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 노절제 씨는 화를 내면서 그냥 컴퓨터를 끄고 다른 데서 해야겠다고 그냥 밀어둡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공정함과 노력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됐는지 어떤지 따지는 것에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정말 이것이 자신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컴퓨터를 고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은 업무를 볼 수 없게 됐고 그 업무를 보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손해는 생각 못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헛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비싸고 그런 많은 노력 과정이 있다고 해도 아웃풋이 좋지 않으면, 즉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함정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밥도 다 먹었으니 이제 TV를 보게 됩니다. 그때 TV를 돌리다가 이제 갑자기 이탈리아 장인이 손 한 땀 한 땀 만든 그 소파 광고를 보게 됩니다. 거기 광고에서 정말 아주 놀라운 그런 말솜씨로 이 노절제 씨를 이렇게 현혹하게 됩니다. 이 소파의 가죽은 어디서 왔고 정말 이탈리아 장인이 피와 땀을 흘려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바로 노절제 씨는 결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장된 소비 과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언어와 제의를 포용해서 간접 경험의 질을 높이고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휘말리지 말고 실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제품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고 정말로 이 유익은 나한테 가치가 있는가, 즉 나의 그런 잣대를 설정하고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바로 2주 전에 자신이 구매하려고 했던 와인에 관해서 딱 전화가 왔는데요. 근데 이 친구도 갑자기 이 와인이 어떻게
제조됐는지에 대해서 쭉쭉 설명하면서 이거는 2만 원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런 와인 과정을 설명 듣자 노 절제 씨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를 과대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책을 볼 때 표지만 보고서 그 책을 판단하지 않듯이 남이 나를 이제 조작하는 것과 나 스스로 조작하는 것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이제 이 와인이 주는 기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지 정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상품을 만약에 모른다면 정말 그 가격이 그 질을 선택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노 절제 씨가 쭉 노 절제 씨 하루 일과를 딱 살펴본 결과 이 노 절제 씨는 정말 자신의 그런 기준 없이 남의 기준에 휘말려서 항상 소비를 해왔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는 돈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가격은 그것의 가치를 표시하는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유일하게 그 제품의 그 가치를 매기는 중요한 속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거나 특별한 정보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 정말 내 기준에 맞춰서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재정 바인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짜도 가격이란 것입니다. 공짜는 이제 사람들의 주의력을 불균형적으로 사로잡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항상 공짜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돈말 같은 건 없다라는 말처럼 항상 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제력이 없으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미래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혹에 저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쉽지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한번 명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미래로 돌아가라입니다. 미래 자아와 그 대화를 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이제 구매하려고 했을 때 이제 미래의 나와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죠. 정말 미래의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정말 지금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너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또 미래의 내가 말하겠죠. 너 그때 이걸 왜 샀어? 이거는 뭐 이런 비용을 위해 내가 저축해 놓는데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더 없었겠니?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말 미래의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때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효과를 이용해서 정말 미래의 나와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그런 소비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스스로를 묶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율리시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제 사이렌이라는 정말 그런 잉어가 있습니다. 이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 노래에 홀려서 다 바다에 빠져 다 죽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율리시스는 근데 자신의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바다를 선불 카드만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현금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퇴직연금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동적인 저축을 하게 만드는데 자동적인 저축과 자동적인 지출 중 우리는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압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동퇴직연금을 가입하라라고 이렇게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표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 돈을 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의식 같은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번 주에 써야 할 돈을 봉투에 넣고 그 봉투에 자신의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쓸 때마다 그런 죄의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정말 자기의 죄책감을 유발할 그런 내용을 적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말 나의 목표라든지 내 목표를 향해서 이거를 모으고 있다 이런 걸 써놓던가 아니면 나의 소중한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놓으면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대체 보상, 자기를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체 보상을 통해서 미래로 향하는 그런 지속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 미래 보상을 다른 종류의 현재 보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미래 보상이란 것은 너무 멀리 있어서 정말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것을 현재 보상으로 대체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는 본인의 현재 행동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처럼 너무 쉬운 결제 시스템으로 나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혹하는 환경에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축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한 실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군 1은 한 주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주 초에 이번 주 저축을 많이 하세요. 주말에는 주에 저축한 액수를 문자로 발송해주고 실험군 2는 실험군 1과 방식이 동일하지만 방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주체를 피실험자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 나를 위해 저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게 합니다. 적인 인센티브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 주에 목표 금액을 저축하면 20%의 보너스를 받고 목표 금액만큼 저축하지 못했다면 일정한 양만큼의 돈이 페널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험군 4는 실험군 1과 동일하게 주초, 주말에 2번 문자가 가는데 이때 주초에 황금색 동전을 같이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게 하고 동전에 저축한 횟수를 새기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실험군 중에서 어떤 실험군이 가장 저축을 많이 했을 것 같나요? 네, 저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유일한 3번의 방법이 저축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결과로는 실험군 4, 즉 동전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저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저축에 대해 상기를 시킵니다. 넌 저축을 해야 해. 그리고 저축 행위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고 실험 대상자들도 끊임없이 그 동전을 만지면서 나는 지금 저축을 해야 돼 라고 리마인드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다 금전 출납부도 매일 금액을 기록하게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를 하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축을 늘리는 실험에서 책의 저자는 자동차의 경우는 서로 좋은 자동차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 좋은 차를 사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저축을 보이게 만들어서 보다 많은 저축액을 두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발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축을 많이 한 사람에게 시상식을 준다든지 상패를 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을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잔액이 적어지면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돈을 받았을 때부터 저축 계좌에 돈을 옮겨버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에다 금전 출납부도 매일 잔액을 적게 되어 있어서 스스로 나는 돈이 이거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경각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러 고통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영국의 한 지역에는 난방비는 저희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동전을 넣은 만큼만 난방비가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동전을 넣을 때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불의 고통이 유발되어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내버려두기는 또 한 번 투자를 했다면 거기에 돈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돈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돈에 관련된 실수를 최소화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시간 프레임을 바꾸는 것도 돈을 모으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 7만 달러와 시급 35달러라고 했을 때 1년에 버는 돈은 같습니다. 하지만 시급 35달러, 나는 몇 시간
4만 원을 받아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저축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출을 월 단위로 표기해서 내가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라고 느끼게 하여서 지출을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행복한 지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6,000달러를 받는 사람은 그냥 매달 수준이 조금 나아지는 것밖에 안 되지만 매달 5,000달러를 받지만 연말에 12만 달러를 받는 경우 총 1년에 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후자인 경우가 자신을 위한 똑똑한 지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모아서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노트북을 산다든지 하는 정말 그런 똑똑한 지출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의 여정에서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는 표지판이 필요한데요. 나의 구매 습관을 계속 살펴보고 자신의 구매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가치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다른 것을 살 수 있진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굳이 선택했는가 하면서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에라 금전 출납부는 매달 이것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구들과 돈에 대한 주제를 진지한 이야기로 나누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또 저축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지출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돈과 관련해 어떤 실수를 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일주일간 썼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한 주 전략 미션 해서 내가 얼만큼 이 주의 예산에서 전략을 했는지 그래서 총 절약한 돈, 그 다음에 지출 내역까지 이렇게 카테고리 우리가 심리적 회계라고 했죠. 그래서 범주를 쫙 나눠서 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고 과소비한 영역에 대해서 나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었고 또 메모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아꼈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돈을 못 아낀다. 그러니까 다음에 좀 더 이것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적는 정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